네, 기초물리학 16번째 강의의 주제는 이 전류와 저항입니다. 그 전류는 이 전하의 흐름이죠. 근데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이 가진 특성이고 결국 이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원자를 구성하는 이제 핵과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중에 특히 가벼운 이 전자가 움직임으로써 대부분의 이 전하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하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 이게 바로 전류에 의한 현상인데, 근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물질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럼 그 물질 속에 결국 이 원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 움직이다 보면 이 원자들과 이제 끊임없이 충돌하게 돼서 이 물질에 따라서 이 전류가 이제 잘 흐를 수도 있고 잘 흐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 기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류, 즉 전하의 흐름은 이 다양한 현상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이제 전달한다라는 것인데, 그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열과 이제 빛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흐르는 전류가 또 다른 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뭐 굉장히 흔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지 않으면 그게 그런 전류와 관련된 현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보는데, 그럼 일단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꽤나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단위로 이 암페아라는 단위를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1암페아는 1쿨롱 퍼 세크. 그래서 1초에 1쿨롱이 지나가는 이제 전류 정도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그 1피코암페어에서부터 10기가암페어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전류에서 큰 전류까지 이 다양한 크기의 전류와 관련된 현상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일으키는 현상 중에는 요 그림에 있듯이 이렇게 그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작동도 알고 보면 그저 신경세포의 이 전기 신호, 그러니까 전류를 이제 흘려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냅스 같은 연결 부위에서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도 하지만 세포 안에서는 이 전류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전류는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나노 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일상으로 오면은 보통 일상에서는 1암페어 정도 근처에 이제 전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런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명으로 이제 빛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도 내서 우리 따뜻하게 지내고 뭐 이런 우리 주변에 이제 온갖 전기를 쓰는 기구들이 이제 다 이런 전류 정도 크기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약간 더 규모가 큰 걸로는 이렇게 이 벼락이 칠 때는 보니까 이제 이 한 만 암페어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물론 이제 짧은 순간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고, 더 큰 규모로는 이제 그 극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오로라 같은 현상도 이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양성자의 흐름이 대기권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빛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결국 양성자의 흐름도 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더 크게 나가서는 이 태양계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태양풍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전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우주적인 현상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류가 이제 다양한 현상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전류가 흐르는 거는 물론 이렇게 빈 공간에서 이 전하를 띤 전자나 양성자가 흘러가는 것도 전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현상은 결국 물질 속을 이 전하를 띤 이제 이런 입자들이 흘러감으로 해서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물질 속에는 역시 또 이 원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전하의 운반은 이제 대부분 이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가 물질 속으로 흐를 때 거기에 수많은 원자들이 있으니까 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부딪히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따라서 이 전하의 흐름이 잘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좀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걸 이제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량적으로 기술하는가 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라고 하는 게 이 전하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 이 전류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 단위 시간당 어떤 주어진 단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공간이 돼도 되겠지만 대부분 경우 이제 물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전류라는 게 대부분 이 금속으로 된 이제 도체에 이제 도선을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이 도선을 지나가는 전류,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도선의 한 단면을 잘랐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는데 결국 우리가 전하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어느 단면을 자르든 요 단면을 지나가는 이제 전류의 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주어진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이제 크기를 정의하는데 그럼 이렇게 델타 Q를 델타 T로 나눈 양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분을 취해줘서 이 dq dt를 한 것을 보통 이제 이 전류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 관계를 뒤집어서 이제 반대로 만들면 미분을 적분으로 바꾸면 내가 이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이제 이 지나간 전하의 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전류는 그래서 이 단위가 이제 이 전하의 양을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눈 그래서 쿨롱 퍼 세크라는 단위가 국제 단위 표준 단위가 되고 그것을 이제 암페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루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도체에서 흐르는 전하, 그러니까 그 전류를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이 전류 밀도라는 이제 개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도는 이제 면적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A라는 이제 단면적이 있다 그러면 요 J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것. 그렇게 이제 그 관계를 뒤집으면 이제 전류는 이 전류 밀도 곱하기 이제 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 전류의 크기를 이제 전류 밀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그 전류 밀도가 요 단면적에서 전체적으로 일정할 텐데 만약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이 단면적에서 이 전류 밀도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요 관계식으로. 그러면 이제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라는 것이 전하의 흐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전하의 흐름이 이제 물질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물질은 모두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원자는 무거운 핵과 가벼운 전자가 돼 있고, 이 핵과 전자가 이제 전하를 이제 양전하, 음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다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이 대부분의 이 전류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라는 현상은 이 물질 속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전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이 전류 속에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화살표로 나타냈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뭐냐면 보니까 이 도체 안에서 전자의 운동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에서 배웠듯이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입자들의 무작위한 그러니까 방향이 무작위한 그런 이제 운동, 속도도 무작위하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이제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기장에 걸려서 움직이는 그 전류의 흐름보다 이게 더 크더라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열운동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무작위적이어서 상쇄가 되고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이 유동 운동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이 유동 운동은 결국 이 전위차가 걸려서 결국 전위차가 걸린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전기장의 영향으로 이 전자가 가속과 충돌을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면 결국 이 dt 동안 여기 있는 내 면적, 단면적 A를 지나간 전자들의 총 전하량, 내가 그걸 dq라고 하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그 단위 시간 동안 지나간 전자의 수겠죠. 근데 전자의 수는 전자의 밀도 곱하기 이 부피가 될 텐데, 그 부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자가 그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부피니까 단면적에다가 이 전자가 유동하는 속력, 유동 속력을 곱해주고 이제 dt를 곱하면 요게 이 도체를 따라 이동한 거리죠. 그래서 단면적 곱하기 이동한 거리를 하면 이게 그 시간 동안 전자들이 이 움직여간 이제 부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피 안에 전자가 몇 개 있고 이제 그럼 이제 전자 밀도를 곱하면 되고 그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그럼 이게 총 전하, 움직여간 총 전하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dq를 dt로 나누는 거니까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요 관계식에서 dt만 떨어져 나가서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E의 VD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자의 밀도에 비례하고 전자의 전하량에 당연히 비례할 거고 이 전자의 유동 속력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단면적에 비례해서 내가 이 전류 밀도를 보면 이제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이 순전히 이제 이 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상수고 N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물질의 특성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전자의 밀도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동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 전자의 그러니까 아니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이 걸려있는 전기장, 물론 전기장이 세면 저게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용해서 이제 전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그 랜덤한 운동이 훨씬 속도는 크지만 이 전기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균 내면 0이 되고 이렇게 전기장에 걸렸으면 이런 충돌을 반복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동 속력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의 미시적인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류가 똑같은 전기장이 걸렸을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전이차에 놓였을 때도 이 흐르는 전류의 양이 물질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봤죠. 그래서 이 물질마다 생기는 이 전기 전도도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이 기술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이제 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전도체에 걸린 포텐셜 차, 그러니까 결국 양단에 이제 이 포텐셜 차가 얼마나 걸렸느냐에 따라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관계식을 내가 이렇게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포텐셜의 함수겠죠. 근데 이게 뭔가 그 전이차의 함수일 텐데, 그러니까 그 함수가 일단 이 비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V를 뽑고 그 나머지를 내가 이렇게 이제 적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전도체의 이제 특성이 되겠죠. 예. 근데 요 특성,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걸 반대로 넘기면, 그러니까 그 걸어준 전압에다가 이 흐르는 전류로 나눠준 것, 이거를 내가 저항이라고 해서 이 물체의 특성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 걸어준 전압의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특성인데 이 걸린 전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저항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왜 이렇게 정의했나는 이렇게 정의해 놓고 쓰니까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을 할 때는 이제 V는 IR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이 R이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고 나면 상수로 취급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상수가 아닙니다. 저게 전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저항을 정의해 놓으면 저항의 단위는 그러니까 볼트를 이제 암페어로 나눈 게 이 표준 단위가 되겠죠. 근데 이 단위가
이제 저항이라는 게 워낙 그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소자이기 때문에 이 저항의 단위도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이 오음이라고 이걸로 이제 이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오음이라는 것도 이 전류에 대한 현상을 연구하신 오음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붙인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오음이라는 분이 발견한 이제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체가 보니까 특히 이제 도체, 금속 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 걸린 포텐셜의 이제 함수, 그러니까 전압의 함수였는데 이게 이 전압에 무관한 상수가 되더라라는 게 이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특성으로서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도체는 이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 흐르는 전류가 걸어준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게 이 오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물질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 이제 저 R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상수다가 아니라 물질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들은 대부분 저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정의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체를 이루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질의 특성만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저항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비저항은 이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물질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 그래서 이 로우라고 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전류와 저항은 걸어준 전압, 그러니까 전이 차분에 흐르는 전류 이걸로 나눈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 걸린 전기장, 그러니까 전이차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전기장을 이 전류 밀도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물질의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저항의 단위는 이 전기장을 이제 전류 밀도로 나눈 건데 이 전기장의 단위를 우리가 볼트 퍼 미터로 쓸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전류 밀도의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제곱이니까 이걸 해보면 볼트 퍼 암페어라는 게 앞에서 보니까 이게 오음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미터 제곱 보니까 미터가 하나 남아서 이 비저항의 단위는 이제 오hm 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컨덕티버트라 그래요. 이거는 비저항은 이 전기를 방해하는 성질이었으니까 이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의 성질인데 그래서 이 비저항의 역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관계식을 이제 이 전도도를 쓰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처럼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전도도를 쓰면 내가 벡터 방정식으로서 이 전류 밀도는 벡터니까 전기장도 벡터고 요 사이에 이 시그마라는 전도도 스칼라형으로 이렇게 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고 저항은 물체의 특성이라 그랬죠.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자,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제 전기가 흘러간다 그러면 이쪽 끝과 이쪽 양단 끝이 있고 그 사이에 거리라는 게 나오죠. 그럼 그 거리를 L이라 그러면 그 중간에는 이제 일정한 전압이 걸렸다. 그러니까 일정한 전기장이 걸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전기장의 크기는 전압, 그러니까 걸린 전압을 내가 길이 L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이제 V는 ED를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은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류 밀도는 이제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우리가 이 비저항을 정의했던 대로 로우라고 하는 거를 가져오면 이 걸린 전기장을 이제 흐르는 전류 밀도로 나눴는데 이 전기장을 내가 여기 공식을 써서 델타 V 오버 L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전류 밀도는 I 나누기 단면적 딱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I분의 델타 V라는 게 전기 저항이죠.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물체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이 단면적 나누기 길이가 되니까 요 비저항이라는 게 이제 저항에다가 이 면적 나누기 길이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요거를 뒤집으면 전기 저항은 비저항 곱하기 이 단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도체가 있는데 도체의 단면적이 이제 A고 요 길이가 이제 L이라 그러면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에 물질의 특성으로 비저항이 있다 그러면 이게 그 전기 요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거의 로우에는 비례할 거고 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니까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길이에 비례할 거고 이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이 지나갈 면적이 넓어지니까 저항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기장의 크기나 방향에 무관한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도체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소자를 이제 보통 저항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소자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을 따르는 이런 저항기는 이렇게 걸어준 전압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반대쪽으로 전류의 이 전압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도 바꾼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모든 게 오음의 법칙을 따르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반도체 소자인 이 다이오드라는 이제 이런 소자는 이렇게 걸어준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를 보면 전혀 직선이 아니죠. 심지어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아예 안 흐르고 순방향으로 걸어줘도 어느 전압까지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갑자기 전류가 이렇게 확 흐르게 되는 이런 굉장히 그 비선형적인 이제 이 행동을 보입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쓸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오음의 법칙을 이제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 물질 중에는 굉장히 그 일반적인 도체하고는 이제 그 완전히 특성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이 반도체라는 거고 여기 보면 그 이 대표적인 도체는 이제 구리가 있죠. 전기 잘 통하는 구리고 대표적인 반도체로는 이제 실리콘 이 규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이 리지스티버티 그러니까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보면 굉장히 작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반도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이 도체는 이 내가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커지는데 이제 이런 반도체는 온도를 높이면 저항의 크기가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이 재미있는 물질로는 이제 이 초전도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역학을 다룰 때 초전도체를 한번 다뤘는데 이렇게 굉장히 그 극저온에 가면 이런 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 전기 저항이 이제 0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이스너 효과 같은 재미있는 효과들을 보이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저런 전기 저항이 0이면 굉장히 쓸모가 많겠죠. 그래서 저 초전도체가 굉장히 유용할 텐데 다만 이게 대부분의 물질이 너무 낮은 온도에서만 그러니까 이 극저온에서만 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가 일어나는 물질을 이제 찾으려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체에 전류를 흘리려고 하면 그 포텐셜 차, 그러니까 전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장치를 이제 이 기전력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이차를 유지해서 이 전하를 흘리는데 그럼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일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는 이 전지나 그 다음에 발전기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전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 장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능이 결국 일률이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기전력 장치가 공급하는 일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위 시간당 얼마의 이 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 그 전압이 이제 그 기전력 장치에 낼 수 있는 전압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큰 E라고 적었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전압이 이제 전류에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W가 그러니까 QV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요게 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위 전하당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이제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특정한 에너지로 공급하면 이 저항은 이제 그 에너지를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모하느냐, 이제 다시 나오겠지만 이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의 일을 이제 소모를 한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전동기 같은 장치는 내가 이 기전력 장치가 공급한 에너지로 일을 해줄 수 있죠. 진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기전력 장치가 공급한 에너지만큼 이 저항이나 이런 이 전동기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기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기가 얼마만큼의 이 에너지를 쓰는가를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기전력 장치가 있고 이 저항기가 있어서 이 기전력 장치가 이제 일정한 전압을 유지해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텐데, 그럼 결국 이 기전력 장치가 공급하는 에너지만큼 여기 저항기에서 뭔가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양이 같아야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전력 장치가 공급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되나를 따져봅시다. 그래서 이 기전력 장치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DU라고 놓으면 이 DU는 VDQ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계속 해왔던 거죠. 이 전위차가, 그러니까 전압이 이 전하에 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W는 그러니까 QV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식을 이제 쓴 겁니다. 근데 DQ라고 하는 거는 보면 앞에서 또 전류라고 하는 거는 I는 DQ, DT였죠. 그럼 이제 DQ는 IDT가 돼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률로 보면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DU, DT는 요것만 남겠죠.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 장치가 공급하는 일률이 전류 곱하기 그러니까 전압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를 저항기가 소모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저항기가 소모하는 이 전력은 이제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는데, 이 저항기에서는 이 ohm의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죠. 그래서 보면 ohm의 법칙, 그죠? 그러니까 V는 이제 IR 이렇게 이런 게 성립하니까 내가 저 V를 이걸로 갖다 쓰면 I 제곱 R이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R분의 V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항기에서는 이제 이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만큼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전류가 흐를 때 이 저항기가 하나만 있으면 그 앞에 썼던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 저항기가 이제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에너지를 얼마나 소모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었는데, 저항기가 많아지면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적용하려면 이제 귀찮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뭐 체계적이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그게 어떻게 바꾸나 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써서 이 전지가 공급한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고 저항이 소모한 에너지는 그러니까 I 제곱 R이 된다. 이거 썼죠. 그럼 내가 이 I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I가 이제 요 두 개가 똑같으려면 결국 이 기전력은 이제 IR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는 이제 R분의 기전력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큰 E라는 기호도 썼는데 뭐 이거 V라고 써도 똑같습니다. 기전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이 똑같은 방법을 매번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이제 아예 포텐셜 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게 회로를 돌면은 그러니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면 포텐셜은 똑같아야죠. 그럼 내가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기전력 장치를 지나가면 이 전압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진 다음에 이렇게 저항을 지나가면 여기에 그 이제 이 전압이 이제 낮아진다. 이만큼 전류가 그래서 이때 낮아지는 전압의 크기가 요 앞에서 보니까 이제 I 곱하기 R을 한 만큼 낮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변화가 0이다라는 요 관계식을 이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제 전류가 얼마나 흘러야 되겠는가 하는 거를 똑같은 관계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 전류가 흐르는 길에 저항이 많이 있거나 뭐 또 다른 소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그 길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나 이걸 알아내는 게 이제 이 좀 복잡한 회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일반적으로 하기 위한 규칙을 이제 키르호프 규칙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를 배우면서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지금 이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저항기가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축전기만큼이나 굉장히 기본적인 이제 그 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전기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나를 이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한 회로에 저항기가 여러 개 나타나면 그게 하나의 저항기처럼 이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 하나의 저항기에 해당하는 저항값이 얼마냐 이런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이 직렬로 쭉 하면 이 하나의 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테니까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그러면 각각의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1번 저항에는 IR1이라는 전압이 걸리고 2번에는 IR2, 3번에는 IR3가 걸려서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한 게 걸린 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세 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봤을 때 해당하는 이 이퀴벌런트한 그 저항은 얼마냐? 그럼 이 저항이라는 게 이 걸어준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였으니까 여러분 요 관계식에서 I로 나누면 결국 이 세 개를 더한 것처럼 되죠. 그래서 저항은 이 직렬로 연결하면 그냥 각각의 저항을 더한 것처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전압이 다 같죠, 여기에. 근데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전압이 요 저항에는 이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그러면 I1, R1이 될 거고 여기는 I2, R2인데 요게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갖다가 놓으면 그 전체 흐르는 전류는 세 개를 다 더한 것과 같으니까 I1, I2, I3가 되고 그러면 요 위에서 관계식을 쓰면 이제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를 더한 게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이제 이 이퀴벌런트한 저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V를 I로 나눈 건데 지금 요 관계식에서 보면 V를 이쪽으로 넘겨서 I로 하면 요것들을 해가지고 뒤집은 게 되겠죠. 여기 반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축전기의 경우에 하고 이 저항기의 경우에 서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서로 반대로 되는구나. 자,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이제 각 소자마다 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그다음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고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 회로에 제로 작동하나 뭐 전류가 잘 흐르고 있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전압과 전류를 재는 이 측정 장치를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라 그럽니다. 근데 이 전류계와 전압계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 연결 방식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전류를 이제 재고 싶다 그러면 이 도선을 따라서 흐르는 요 길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되니까 요 전류를 재려면 요 길을 끊고 요 사이에 이제 전류계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렬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전압을 재고 싶다. 그러면 요 소자, 예를 들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재는 거죠. 그럼 이 저항에는 여기에 걸린 전압을 이렇게 이 병렬로 연결해서 이제 전압을 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측정 장치도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내가 흐르는 전류를 재려면 여기가 결국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근데 어떤 도체도 뭐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은 저항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전류를 재려고 전류계를 연결하면 이 전류계도 저항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내부 저항이 크면 이 전류계 자체의 저항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 측정이 부정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전류계는 이 내부 저항이 이제 이 0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실제 전류계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해서 이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 반대로 전압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걸린 전압이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정해져 있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 이 전압계를 걸면 여기도 결국 전류가 흘러야 될 테니까, 그럼 이쪽으로도 전류가 흘러서 이 전류가 분산이 되죠. 그럼 여기에 걸린 실제 전압보다 전압이 낮아질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분산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줄여야만 정확한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계는, 이상적인 전압계는 이 내부 저항이 무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최소한으로 흘리면서 이 전압을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좋은 전압계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잘 만든 장치가 이제 좋은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류를 재는 전류계는 이 회로에 이제 내가 재고 싶은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이 전압을 재는 전압계는 이렇게 그 재고 싶은 이 소자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잰다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전류가 이제 일으키는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정량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이 물질의 전류가 흐를 때 잘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특성인, 그러니까 이제 이 저항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